이런 수요가 끊임없기 때문에 같은 곳에, 특히 재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의 임대 수익도 들어오면서도 향후의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가 있다. 충성 부대원 열중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궁금해서 부대장님을 이제 모셨는데요. 제가 이제 1주택자다 보니 현재 부동산에 투자를 1주택자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접근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부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1주택자라고 하시니까 1주택자 위주로도 좀 말씀드리는데 1주택자, 다주택자를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케이스는 개인으로 하는 경우, 좀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의 경우인데, 또 개인의 경우는 지금 1주택자이긴 하더라도 주택의 경우와 또 근생의 경우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주택하고 좀 근생을 좀 나누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좀 투자를 더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이제 주택과 근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주택의 장단점이 있고, 또 근생 투자, 근생이라고 하면은 상가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것들,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한번 답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주택을 보면은 지금 이제 1주택자이신데 1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1주택 비과세겠죠. 1주택 비과세인데 현재 현행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살리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장기 투자, 장기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유에 따라서 4% 적용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이런 장기 특별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1주택자, 아니면 보통의 이제 무주택자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또 보면은 가장 큰 단점이 또 있어요. 고가 주택인 경우에 그 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고가주택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가 12억까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2억이 넘는 그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과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고가주택은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1주택이더라 하더라도 보유세가 지금 적용이 돼요. 또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2중 3중으로 지금 세금이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거를 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그만큼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부과하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도 지금 엄청난 중과세를 지금 적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일부 지금 이제 내년 정도까지 유예된 면들이 있긴 하더라도 기존 스탠스 자체가 다주택자 아니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옆에 이제 근생이 있는데, 근생과 같이 비교를 한다면 지금 1주택자이신데 근생 투자를 한다 하면 어떤 장점이 되느냐. 1주택자든 2주택자든 3주택자 이거 상관없이,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생 같은 경우는. 근생도 제가 유의점을 조금 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의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근생에 대해서 투자를 상당히 불안해하거나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한 경우 케이스가 많았었고, 좀 잘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 장점과 단점을 알면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근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는 8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서 제외된다는 면이 있고, 또 일정한 월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대출을 끼건 뭐 어떻게 뭐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지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연 2%의 세금을 이 비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은 뭐 1년 이내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50% 양도세를 내야 된다. 2년 이내면 40%. 다만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 투자이면서도 잘 활용한다면, 장기로 한다면 이런 장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주택자, 특히 주택 같은 경우 1주택자에 상당히 유리하다. 다만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특히 유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근생이나 아니면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구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근생에 대해서 이제 유의할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근생은 저는 아무데나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 후배가 자기 케이스를 강의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려달라고, 뭐 이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창원에다가 상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근생 투자를 했는데 2억 5천 주고 샀는데 결국은 2억 2천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와서 상가를 사면서 서울의 상가가 왜 이렇게 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투자의 가장 1순위는 입지거든요. 강남이나 용산과 같은 곳은 상가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 이런 수요가 끊임없기 때문에 근생 투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 외곽, 인천 외곽, 저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겠지만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과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하려면 가능한 강남이나 용산과 같은 곳에, 특히 재개발을 유념할 수 있는 곳, 재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에 임대 수익도 들어오면서도 향후의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증여세 제가 영원 가능이라고 써놨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또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옆에 있는 법인 투자도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또 한번 투자를 할게요. 좀 답변이 됐나요?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근생도 아주 매력적이니 근생을 포함한 비주택에도 좀 눈을 돌려서 특히 또 핵심지들 강남이나 용산 쪽을 노려볼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만약에 말씀드리면, 그 제 친구가 얘기한 걸 저는 항상 강의해서 써먹거든요. 근생이든 주택이든 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서울 말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곳이 뭐 어디 있어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얘기는 왜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다른 곳을 알려줘, 자기 가진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충성! 충성!